바로 바꿨어. 그냥 연합반으로 바꿨어. 좀 큰일 난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그쪽 반 애들이 저희 학교에 좀 있었고 백은하 쌤을 들어야 빨리 그쪽 쌤을 버리고 미쳤나 씨발. 근데 누가 그거를 노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쌤 한 적이 저 옛날에 수업을 하긴 했거든요. 난다. 공화 노래를 내 뒷담 까고 그니까. 백신반이 두개 아니 그쪽이 두 개, 여기는 원래 한 개였는데 여기 없어졌으니까 그쪽이 두 개. 그쪽에 잘하는 애가 있어. 잘하는 애가 있냐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말해주세요. 뭐? 뒷담을 깐 게 아니라 친구를 받고 싶어. 조용히 해. 야, 아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의도된 겁니다. 아하. 질문할 거 있으니까 뭐? 여기 오늘 어제 등원할 때 S반은 뭐예요? 잘하는 분들 모아놓은 반인데 여기 백은하 쌤 수업에서는 S반은 뭐예요? 만들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앉아 계신 분들 평균적인 점수당 평균 지능 봤을 때는 S에 계신 분들보다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고 토요일 7시도 그렇고 토요일 7시는 이제 정민규라는 분이 계시니까 왜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잘 시험부터 좀 합쳐봐. 그렇게 할게. 그 아까 중생대의 공룡, 파충류, 그러니까 저 앞으로 가면 고생대의 양서류 번성했어. 중생대의 파충류 번성하고 신생대의 포유류 번성하고 있어. 진화 단계가 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지능을 포함해서 고도화가 되고 있고, 근데 고생대의 양서류가 번성했는데 갑자기 파충류가 지배종이 뒤바뀌는 현상은 절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야생에서는 항상 생명종들끼리 경쟁을 하잖아. 생존 경쟁을 하는데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지배종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상 파충류들이 양서류를 밀어낸 거예요. 그게 환경 변화가 그 파충류한테 유리한 방향이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주변 먹이가 파충류가 더 좋아하는 먹이가 갑자기 많아진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파충류가 양서류를 밀어냈고, 멸종시킨 건 아니고 지배종을 밀어냈고, 마찬가지로 포유류도 파충류를 밀어내서 지금의 지배종이 되는 거고, 이게 시험 내용은 아닌데 만약에 먼 미래에 지금의 지배종인 포유류가 밀려날 때가 온다면 생물학자들이 나름대로 상상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 만약에 포유류가 밀려난다면 그 다음 지배종이 될 만한 류가 누구냐 했을 때 보통 이제 당연히 지능이 높은 애들일 거 아니야. 포유류를 밀어낼 정도가 되려면. 그래서 보통 생물학자들이 많이 꼽고 있는 부분이 두 종류가 다음 지배종이 된다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두 종류가 뭐게? 고래류. 뭐? 뭐라고? 조류? 두 종, 뭐, 니 뭐랬어? 고래. 문어, 씨발, 문어. 두 종. 문어. 고래. 아니, 문어가 두 종류야. 고래는 포유류야. 고래는 포유류야. 알았어?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약간 이제 야생은 잔인하다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로 신기해요? 네.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니고 가끔가다 좀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땡기는 시기가 오거든요. 가끔 항상 좀 잔인한 영상이 있잖아. 동물이 동물 잡아먹는 그런 영상들 아니면 이미지들 이런 거 찾아보는 게 가끔 올라오는 취미거든. 유튜브에 그래서 뭐 침팬지, 몽키 이런 거 쳐본단 말이야. 침팬지가 원숭이 잡아먹는 영상 이런 거. 침팬지가 참고로 잡식성이거든. 이빨 날카로워 걔들. 손권이 존나 날카로워. 침팬지. 침팬지 손권이 개 날카로워서 걔네 고기 먹어. 잘 먹어. 잘 먹는다고. 원숭이를 먹는다. 원숭이를 먹는다고요? 아니 침팬지랑 원숭이랑 일단 같은 종이 아니야. 같은 종 아니야. 잡아 먹어. 사이즈 큰 침팬지가 사이즈 작은 원숭이 잡아 뜯는다고. 그게 유튜브에 나와. 유튜브에 치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동물 포식 영상 중에 침팬지가 원숭이 잡아먹는 거 좀 자주 보고, 그 도마뱀 중에 코모도 왕도마뱀이라는 엄청 센 놈이 있거든. 최상위 포식자인데 궁금하면 집 가는 길 한 번씩 검색해봐요. 걔는 이제 입에 독이 있어서 침에 존나 센 독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잡아먹고 싶은 놈이 있으면은 일단은 바로 안 죽이고 상처만 간단하게 내요. 그럼 그 상처에서 독이 퍼져가지고 알아서 꼬꾸라지고 알아서 죽거든. 그럼 죽은 거 천천히 씹어먹는 게 이제 코모도 왕도마뱀이라는 놈이고.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내가 내 취향을 좀 반영해서 좀 이제 잔인한 그런 짤들 인터넷에 쳐보면 많단 말이야. 난 그리고 구글이 그 당연히 성인 계정일 거니까 그런 거 다 볼 수 있거든. 열람할 수 있거든. 피가 낭자하고 뭐 이런 거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내 취향 반영해서 그걸 한번 가지고 와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자극적이고 지금 반응 봐서는 별로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원성이 너무 자제하실 것 같아서 그냥 좀 참았어. 참아서 조금 그냥 부드러운 이미지들로만 동물 사진 몇 개 갖고 왔어. 뭐 개구리 이런 거 있잖아. 원래는 얘가 누굴 잡아먹거나 얘가 누구한테 잡아먹히는 거 갖고 오려고 했거든. 그래서 얘랑 거북이 같은 파충류랑 경쟁했다. 귀엽죠? 참고로 얘도 고기 뜯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들이 은근히 치악력이 존나 세요. 치악력. 네? 턱 힘이 개세다고. 이거 잘못해서 사람 손 잘못 넣잖아. 진짜 손가락 잘린다. 약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개체가 작으니까 그런 거고 얘가 커지면 개 무서운 이빨을 가지게 된다고. 아무튼 그래서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야생은 원래 잔인하다 뭐 이런 게 원래 약간 제 신조 비슷하라서 그래서 원래는 좀 자극적인 이미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좀 타협을 해서 근데 요 정도는 봐도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곰이 연어 잡아먹는 거잖아. 연어인지 숭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곰이 입 벌리고 지금 튀어 올라온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 이건 지금 실패한 거 같고 만약에 시도가 성공하잖아. 그러면 이제 요 정도는 보여주세요. 요렇게 돼. 안 보여요. 배경이 좀 파래가지고 그런데 잡아서 얘가 지금 여기가 생선 대가리 있잖아. 생선 대가리 앞발로 잡아가지고 그대로 껍질 잡아 뜯고 있는 사진이다. 이게 사람들이 만약에 먹으라 그러면 연어 껍질 되게 좋아하는데 곰은 그런 거 굳이 안 먹으니까 바로 껍질 잡아 뜯고 자기가 파먹을 부위만 대충 파먹은 뒤에 시체를 휙 던진다. 뭐 그런 여기 보시면 피 묻어 있잖아요. 피 얼마나 잔인해요. 침팬지 보여주세요. 아 집에 갈 때 찾아봐봐. 존나 재밌는 건 아니고 약간 왜 그게 더 잔인하냐면 약간 침팬지든 원숭이든 다 사람이랑 살짝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살짝 감정이입이 되거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사람이 사람 뜯어먹는 듯한 느낌 살짝 든단 말이야 그게. 이게 성인인들이 쓰는 거야. 아 그리고 침팬지도 좀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라서 제가 본 영상에서는 침팬지가 원숭이 뜯어먹으면서 옆에 있는 나뭇잎을 같이 먹더라고. 마치 사람이 쌈 싸먹듯이. 집 갈 때 한번 쳐보세요. 은근히 재밌습니다. 비위만 좋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동물들 간의 아주 극한의 생존 경쟁은 긴 스케일로 일어나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될 거고 성칸부리아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어. 기간이 긴 이유는 화석 발견이 안 되기 때문이고 화석 발견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뭔가 생물학적으로 그다지 뭐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많이 없기 때문이야. 환경은 뭐 그냥 전반적으로 온난했다가 나중에 한랭한 시기가 있었던 이게 끝인데 이제 할 만한 얘기 출제가 보장된 소재 여기서부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는 먼 옛날 지구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에서 강력한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면에 꽂히고 있었겠죠. 그래서 초기 지구는 육지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고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로부터 그래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라고 현재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바다에서 탄생한 최초의 생명체를 생명과학자들이 남세균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감사하게도 저 남세균들은 뭐가 가능한 일종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이었냐면 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놈이었고 광합성 작용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뽀글뽀글하면서 올라왔고 이때 올라온 산소가 충분히 누적되어 가지고 없었으나 필요했던
무슨 층을 만들기에 충분한 분량이 채워졌다? 오존층을 만들기에 충분한 분량이 채워진 시점부터 오존층이라는 실드의 도움을 받아서 점차 용감한 몇몇 개체들이 육상 진출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스토리 자체는 재밌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 거. 남세균이 생명체 상태였어. 남세균이 생명 단계에서 명칭이 남세균인데 당연히 모든 생명에게는 수명이 유한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영원히 못 살고 언젠가 죽을 거고 죽은 중에 일부는 잘 묻히고 잘 썩어서 화석이 될 거 아니야? 살아있을 때 남세균이었던 저 개체들이 화석화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되느냐를 굳이 저기 한 명을 적어놔가지고 싹 다 외우라고 하거든. 무려 8글자짜리. 아 너무 길고 솔직히 단어도 별론데 어쩔 수 없이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스트로마 톨라이트라는 괴상망측한 이름을 가진 화석이 된다. 누가 남세균이 죽어서 뭉쳐서 잘 굳어서 잘 썩으면 이게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는 통째로 묶어서 화석 발견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거랑 아예 안 되는 건 다른 거잖아. 별로 화석 발견 많이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발견 중에 개 중에 몇 안 되는 딱 2개 나온 거거든. 2개 중에 한 화석이 스트로마 톨라이트야. 그러면 스트로마 톨라이트가 지구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생명체고 아까 이제 동식물의 진화 계통을 쭉 볼 때 어떤 말이 나와 있었냐면 당연한 소리인데 동물이 이렇게 우리처럼 다세포 동물로 진화를 하려면 다세포 동물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단세포 동물 단계를 먼저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세균이 일종의 아메바입니다. 얘네가 딱 전형적인 단세포 동물 단계였고 단세포 동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단세포 생물이라고 단세포 생물 단계였고 단세포 생물 단계를 오래 지나다가 드디어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가 되어서야 뭐가 태어났다? 드디어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탄생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최초의 단세포 생물도 화석이 이름 알았으면 최초의 다세포 생물도 화석이 이름 알아야 되겠죠. 공감은 별로 안 되지만 지질학적으로 큰 이벤트니까 그거의 이름은 뭐라 그런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부른다. 얘가 뭐라고? 화석이라고 생물이라고. 화석? 이건 화석이고 얘가 생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니까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복원해놓은 이미지가 밑에 나와 있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저 집단이 화석이 아니라 생명체 단계였을 당시에는 역시 얘네도 육상 진출을 못했죠. 아직 자외선이 세니까 육상 진출을 못하고 전부 바다에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개체였는데 좀 이미지가 확 그 에디아카라만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배경들이 많잖아. 여기서 에디아카라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애들이야. 대략 누구 비슷한 비주얼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해파리 비슷한 비주얼이라고 생각하면 돼. 해파리 킥. 최초의 다세포 생물은 뭐였다? 고대 바다에 살았던 해파리 비슷한 무언가였다. 알았죠? 그래서 이 단계가 무려 몇 억 년 정도 지속됐다. 꼴랑 생명체라고는 적어 2개밖에 없는 심심하게 짝이 없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약 몇 억 년 지속됨. 야, 지구 역사가 46억 년 전에 시작이고 이벤트다운 이벤트는 고생대부터 시작인데 고생대 시작 연도가 몇 억 년 전이라고 했어? 5.4억 년이랬죠. 그러면 46억에서 5.4억까지 무려 40억 넘는 이 세월이 싹 다 성캄브리아, 꼴랑 화석 2종으로 나오는 되게 심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나긴 인구의 세월을 거치고서 드디어 고생대의 첫 관문, 고생대 스타트, 드디어 캄브리아 시대가 되었을 때부터야 이제 사건다운 사건이 일어났고 진화다운 진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워낙에 기념비적인 또 사건이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좀 낭만적인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캄브리아기 뭐라고? 대폭발이라고. 저거 내가 내 피셜로 지은 거 아니고 실제 학술적 명칭이 저거다.
폭발을 했다는 게 진짜 폭발했다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캄브리아 시기가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지구상에 뭐가 확 늘어났다. 지구에 사는 생물종이 확 폭증하기 시작했다. 이게 캄브리아 기대 폭발이다. 그럼 이때부터는 드디어 오존층이 갖춰졌을 거니까 뭐가 등장했겠어? 육상 생물이 등장했을 거고 그 육상 생물들이 진출해서 각자 자리를 잡았겠죠. 4페이지 하단의 저표는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게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볼 필요 없거든. 캄브리아 기대 폭발 보고 나서 뒤로 넘어가시면 돼. 일단 아까 외우지 말라고 했어. 6개 하위 D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는 일단 그거에 맞춰서 분류는 해놨다. 잘 보시면 일단 첫 시대인 캄브리아기에는 누가 번성시대를 누구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나와있어. 삼엽충이라는 고생대를 대표하는 어떤 표준화석의 번성시대가 시작됐다고 나와있어.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거치고 오르도비스기에 드디어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출현했다고 나와있죠. 척추동물 시작하는 단계가 누구부터 시작한다? 어류부터 시작한다. 어류 다음 척추동물이 누구고? 아까 다 써드렸던 그거. 어류 다음에 양서류, 양서류 다음에 파충류. 이거 안 따라줘도 돼요. 파충류 다음에 우리를 포함한 포유류인데 보통 이 진화계통부에서 3단계에서 가장 고등하게 진화한 집단 두 개를 꼽아보라면 포유류하고 조류를 꼽습니다. 포유류하고 조류. 지금 보시면 여기 굉장히 이들이 입장에서 안 친숙할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 필석, 완종류, 삼엽충.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냐면 갑추어, 방추충 이런 애들이 나와 있어. 밑에 이미지 먼저 봐봐. 이제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저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미지 5개 띄워놓고 각각의 이미지에 맞는 화석 이름을 대시고 이따위 질문이 나올 거거든. 이건 진짜 답이 없어. 그래서 외워야 돼. 외워야 되고 약간 상식선이지 않나 싶은 얘는 삼엽충이야. 혹시 본 적 있냐? 저런 이미지? 없으면 그냥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이렇게 뭐 줄줄줄 그어져 있는 벌레처럼 생긴 놈을 뭐라고 부른다? 야! 정원아! 삼엽충이라고 그런다. 삼엽충 옆에 뭐라고 그런다? 필석이라고 그런다. 필석 밑에 원종류, 원종류 옆에 방추충. 나도 이런 걸 알고 싶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교과 과정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외우고 있고 나도. 방추충 밑에 이건 누가 봐도 뭐처럼 생겼어? 상어. 물고기처럼 생겼지. 그래서 상어처럼 생겼지. 그래서 갑주어다. 지금 적은 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의사오적 느낌. 외우긴 싫으나 외워야 되는 무언가. 고생대 대표 화석 몇 종? 의사오적이 뭐냐고? 그 일산의학이 아마 나라 팔아넘기는데 서명한 친일 바다 서명 말하는 걸걸? 이완용 씨 비롯해서 정확한 리스트는 나도 모르겠는데. 고생대 대표 화석 리스트. 대표 화석 5종 외워야 되는데 작년에 저한테 통합과학 듣고 올해 지금 물리 듣고 있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아까 그 가부키 얘기랑 다른 놈이 그 가부키 얘기가 아니나? 아무튼 작년에 1학년 때 통합 듣고 올해 2학년 때 물리 듣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니한테 작년에 들은 모든 강의 내용 중에 가장 도움되는 하나 꼽아보라면 무소이다가 아니고 이걸 꼽더라고. 이거 외우는데 약간 좀 더 쓸데없는 줄임말 한 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그거는 1년 지나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봤을 때 근데 기억이 난다는 그게 그 줄임말이 기억이 난다는 거지 실제 안에 내용물이 뭔지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리 경험한 니들 선배는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얘기는 할게요. 뭐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외울 때 뭐라고 외웠냐면 그냥 초성 이렇게 쭉 쓴 다음에 파워 개경식 그렇게 읽었어 나는. 필석, 완종류, 갑주어, 방추충, 삼엽충 순서를 난 그냥 외웠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외우긴 외워지더라고. 나도 존나 외우기 싫었거든.
화학 개명이 초성으로 그냥 외웠어. 그래서 작년에 들었던 놈은 1년 지나도 이건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니들도 이거가지고 외우고 그래. 알겠죠? 고생대 대표 화성 리스트 누구라고? 줄임말 말고 이름을 직접 말하면 뭐라고? 필석, 완종류, 갑주어, 방추충, 삼엽충. 제일 먼저 번성한 게 갑주어, 두 번째로 번성한 게 이제 완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순서는 몰라도 돼. 알아야 되는 건 얘기할게. 갑주어가 좀 기념비적인 새끼야. 얘가 최초의 뭐라고? 최초의 어류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척추동물이죠. 진짜요? 네. 은근히 동물 진화 단계에서 척추가 있나 없나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고등한 거고. 최초의 척추동물, 최초의 어류가 누구? 갑주어. 근데 내 생각에 요 내용까지는 안 물어볼 것 같기는 한데 저 대표 화석 5종류 중에 표준 화석인 놈이 있고 표준 화석 아닌 놈이 있어. 야 그리고 오해하지 마. 표준 화석 아니면 전부 시상 화석이겠지. 아니야. 그냥 신에 특정한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게 표준 화석인 거고 그리고 환경 특정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게 시상 화석인 거야. 두 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 이 중에서는 표준 화석에 해당하는 3개만 일단은 만약에 물어본다면 누구들 묶어서 표준 화석이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냐면 여기 위에 3개 묶어서 표준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이라는 건 숨은 뜻이 뭐게요? 삼엽충과 필석과 방추충은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거다 없다는 거다. 다 뒤졌다는 거야. 다 멸종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게 위에 밑에 있는 저 2개가 시상화석이라는 뜻 아니라고. 쟤네는 그냥 화석으로 분류를 안 해.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 시상으로 분류를 안 해. 아? 거꾸로 완종류라는 종과 갑주어라는 종은 멸종을 했다는 거다 안 했다는 거다. 놀랍게도 고생대 때 처음 나타나서 지금까지도 몇 놈은 살아있다. 몇 놈이 아니고 꽤 많이 살아있다. 발견된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오케이? 이건데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니요 이거 교과하지 않는데 완종류 갑주어는 지금도 살아있는 개체가 있다. 여기서 마지막 밑에 보시면 아까 외우면 좋다고 했던 게 캄브리아기죠. 캄브리아기 외우면 좋은 이유는 이거 앞시대가 왜 이름이 캄브리아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외우면 좋고 나머지 2개가 석탄기하고 페른기라고 했는데 뭔가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외래어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석탄기만큼 한자어니까 살짝 이질감이 들거든. 왜 제가 석탄기냐면 그때 당시에 지구를 뒤덮었던 식물들을 양치식물이라 그러거든. 좀 거대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고사리도 양치식물인데 고사리 이미지 생각하면 거대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고사리 아니야. 과거에 식물이 크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었던 시대의 고사리, 존나 큰 고사리 말하는 거고 그 정도 사이즈 큰 꼭 고사리는 아니니까 양치식물들이 진짜로 그 시대에는 나무 하나 사이즈가 이 건물보다 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산소 농도가 높아가지고. 에? 그 시대에는 그래서 식물들이 기본적으로 거대 섬유를 이루기가 쉬웠고 그렇게 크게 자라는 식물들도 수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 죽었을 거고 그 중에 잘 죽고 잘 뭉쳐서 잘 썩은 애들이 뭐가 되었다 현재까지도 석탄층을 형성해가지고 뭐 지금은 석탄에 우리가 많이 의존 안 하지만 과거까지는 사람 인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석탄기는 석탄층 형성된 시기여서 알면 좋다. 마지막 페른기는 왜 알면 좋냐면 고생대 끝이잖아. 왜 고생대 끝이야? 고생대가 쪽나는 건 이유 없이 쪽나는 게 아니야. 고생대가 쪽나고 중생대로 넘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 명확한 이벤트를 지구과학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느냐면 대멸종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어.
당연히 대멸종이 된 이유도 다 학습을 시킵니다.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맞죠. 여백이 많으니까 5페이지 오른쪽에 여백에다 이제 그래서 한번 좀 개괄적으로 적어볼게. 시생 누대, 원생 누대는 합쳐서 성캄브리아 시대고 그다지 이벤트가 많이 없었어. 남세균 생겨서 스트로마토라이트도 했고 에디아카로 동물고 나왔다. 이거 말고 이벤트 없잖아. 근데 이벤트다운 이벤트는 현생대의 세계식이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에 이제 몰아서 일어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적어볼게. 그러면 고생대에 번성한 생물은 무슨 류? 저는 말을 양서류만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양서류 앞에는 어류가 번성했고 어류 중에 일부 개체가 육지 지출해서 얘네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생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누가 번성했다? 공룡으로 대표되는 파충류가 번성했고 역시 중생대 신생대를 구분하는 큰 이벤트가 일어난 뒤에는 파충류가 지배종에서 밀려나서 지금 우리 포유류가 지배종이 된 상태인데 번성이죠. 번성. 지금 위에 적은 건 네가 이때 번성, 네가 이때 번성, 네가 이때 번성 이거란 말이야.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좋아야 돼. 어? 혹시 1학기 때 한국사 1등도 받은 사람? 오. 손 안 든 사람은 진짜야 지금. 다 2등도. 내려서. 왜? 3이야? 혹시 한국사 3등도? 박시영 몇 등급이야? 야, 한국사는 공부의 영역이 아니고 암기 영역이잖아. 암기 좀 해놨어.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해야지 미뤄야지 이지랄 한다고 1학기 때 그 성적 나오면 지금부터라도 좀 암기 좀 해봐. 어? 내가 니네 한국사 성적에 간섭할 건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으면 그건 알 거 아니야. 삼국시대에 전성기 맞이한 나라 순서 알지? 누가 제일 먼저 해? 무려 백제다 씨. 1등급이라면이. 아 이게 김광고사라. 삼국시대 전성기 순서 뭐라고? 백제, 고구려, 실가. 그렇죠. 그리고 그 순서가 대략 어느 순서랑 일치하게요? 후백제. 뭔 소리야? 삼국시대 나라가 전성기 순서가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가 대충 뭐랑 일치하냐면 생긴 순서. 아니야. 건국 순서는 신라가 제일 먼저요. 아 저기. 그러니까 이거 순서가 대략 율령이라는 걸 반포한 시기 순서하고 대충 일치하거든. 이거 왜 알려주시죠? 응? 그러니까 설령 과목이 역사라도 내가 니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는 농담이고 봐봐.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건 나라 꼴이 먼저 갖춰줘야지 가능한 일일 거 아니야. 율령 반포라는 게 대충 그런 의미잖아. 나라가 나라답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번성을 했다는 건 이 전 시대에 뭐 했다는 얘기라고. 일단 뭐는 해야지 그 다음 시대에 번성할 수 있어. 뭐는 해야지. 준비. 그쵸. 준비. 여기서는 출현을 해야 된다. 탄생은 일단 해놓고 양소리. 탄생은 해놓고 그래서 죽을 거 죽고 적응 좀 하다가 그 다음 시대에 우리 이제 적응했으니까 우리가 번성하면 돼. 이런 패턴으로 다 교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어류가 번성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양서류가 그래서 출현을 한 거고 그럼 양서류 번성할 때는 누가 출현했겠어요? 초기 파충류, 원시 파충류가 출현했겠죠. 저기 석탄기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요거는 나름대로 좀 맥락을 파악해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충류가 번성했을 때는 따라서 누가 아직 얘기 안 했지만 번성했을 거라고 추론이 되고 포유류가 출현을 했겠죠. 여기는 모르는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이건 몰라도 되고 그래서 항상 동물이든 누구든 마찬가지다. 식물이든 마찬가지다. 어느 시대에 번성한다는 건 그들이 이전 시대에 뭐 했다는 얘기다. 등장을 최소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게 그래서 동물 쪽의 번성 타임라인이라고 보면
마찬가지야. 식물도 이때 번성한 그룹, 이때 번성한 그룹, 이때 번성하고 있는 그룹이 좀 차이가 있거든. 고생 때 번성한 식물을 고사리가 포함된 양치 식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중생대 과거에 번성했던 식물군을 과학자들이 대략 뭐라고 분류를 하고 있냐면 거시식물이라고 분류를 해요. 거시식물, 이때 번성.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진화가 점점 고도화된다는 건 얘네는 뭐 지능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닐 거니까 식물의 진화가 고도화됐냐 안 됐냐 여부는 자신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씨앗을 얼마나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한다고 보면 되거든. 이름을 보고 추론해봐. 얘는 씨가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식물이야. 그러면 더 진화가 잘 돼서 보호가 잘 되면 씨를 어떻게 해야겠어? 안에 넣어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너무 덩어리 크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대략 보면 거시식물보다 더 진화 잘 된 버전은 숙주식물이고 위에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고생대에 누구는 일단 등장을 해야 돼. 다음 시대에 번성하려면 거시가 출현은 해야 된다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번성하고 있는 속시식물도 출현 자체는 언제 했었어야 된다? 중생대에 이미 해놨긴 해놨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자기들이 번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때부터 막 개체수가 폭증을 하게 되면 된다. 뭐 대략 그런 패턴입니다. 알겠죠? 왜요? 양치식물에 씨가 있어요. 씨가 없고 저거는 좀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얘는 번식을 할 때 씨가 아니라 씨보다 좀 원시적인 포자 상태로 번식한다고 봅니다. 대략 포자가 뭐냐면 모르겠다 나도 고사리가 그러니까 포자식물이니까 고사리가 양치식물로 분류된다 이건데 포자가 정확히 뭐 어떻게 생긴 건지 저도 잘은 몰라요. 버섯 아니에요? 뭐야? 버섯? 주머니 비슷한 무언가인데 완전히 씨앗 형태가 있는 건 아니고 주머니 비슷한 무언가인데 정확히 뭔지 나도 잘 모르는. 이제 저 진화 트랙을 통해서 중생대, 신생대에 대한 이미 개괄적인 얘기를 미리 제가 한번 드린 거니까 6페이지는 좀 빨리 읽어봅시다. 고생대에서 넘어와서 중생대가 되면 파충류가 크게 번성해서 파충류의 시대라고 하고요. 지금 분명히 다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도에 대한 얘기 없이 생명체 얘기만 쭉 하고 있거든요. 지도 얘기는 뒤에 몰아서 할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반적으로 온난했기 때문에 중생대 뭐가 쏟아? 쓰여져 있잖아. 뭐가 쏟아? 빙하기가 없었대. 빙하기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온난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화산이 많이 터져서 그런 건데 화산이 많이 터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도 좀 높은 시기가 언제다? 언제? 중생대라고 됐고 뭐 어차피 뻔해.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어. 포유류가 여태 출현했어야 되는 거 얘기했잖아. 그리고 번성한 대표적인 파충류가 이 새끼인 건 알거든. 근데 얘는 나와있다시피 육지에서 번성했단 말이야. 바다에서 번성한 놈도 있는데 바다에서 번성한 화석이 아니고 생물을 누구라 그럼? 삐끔 쳐놨잖아. 암모나이트라 그럼. 밑에 지금 중생대 대표 화석 2개 나와있는데 누가 공룡이고 누가 암모나이트인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소라 껍질 달고 있는 걔가 암모나이트입니다. 누가 암모나이트라고? 소라 껍질. 그러니까 그 위에 밑에 2개 중에 누구냐고. 위에 거 밑에 거. 그래 위에 거 암모나이트. 바다의 이해 번성, 육지의 이해 번성. 그렇다고 하늘에 계속 더 있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육해공 대비 이룰 수 있게 하늘에서 누구 나오냐고. 새로는 누가 번성? 시조새라는 놈이 번성. 시조새 지금 있게 없게? 있어요. 뭐라는 거야? 시조새 본 적 있어? 뭔가 욕심대로. 시조새 없어. 지금 여기 나온 3개는 전부 다 표준화석이야. 저게 지층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그거 중생대 지층이야. 알았냐? 거시식물 사례가 소철능이란 있다는 걸 외워야 됩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안타깝지만 아마도 외워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 경험상 물어본다면 별 희한한 걸 다 끌고 와서 물어봐. 학교 쌤들도 그냥 대충 알아. 학교 쌤들 대충 안다고. 니들이 하고 있는 이 과목이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거든. 예? 역사가 오래됐다고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있은 지가 생각보다 오래됐다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조금 당연히 지금하고 내용은 달랐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트랙은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1학기 첫 시험, 두 번째 시험, 2학기 첫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무슨 단원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대략적인 생각들이 전부 교사들한테 자리가 잡혀져 있고 2학기 첫 시험 이 단원은 그냥 생 무슨 역할만 하면 된다. 암기 받체 역할을 해가지고 니들한테 그냥 억가당해서 뭐 사소한 거 아니어서 점수 깎이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고 이미 다 합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외워야 돼. 암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해야 돼. 알았어? 거시식물 사례 누구 있다고? 소철이랑 현영님 때잖아. 2개 추가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 그 교사 개성에 따라서 이것까지 나올 수 있다 할 수 있는 2개 추가해야 돼. 소철, 소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거시시는요? 그러면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바로 옆에 눈을 옮겨보는 신생대 제4기 저기 밑에 보면 속시식물 건성 누구 나와 있어. 단풍나무, 참나무 나와 있지. 저것도 외워야 되네. 하기 싫다 이렇게. 그래도 하기 싫어도 외우긴 외우겠죠. 제4기는 몰라도 되고 신생대는 속시식물 보통 단풍나무, 참나무. 비교적이지만 하나 더. 나도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단어를 적으면서 얘가 뭔지 나도 몰라. 포플러 나무란 게 있대. 뭔지 알아? 포플러. 난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게 일단 뭔데? 유명한 나무. 유명한 나무. 파플러. 재밌네. 이해를 못했는데요. 파플러라. 나 파플러. 저거 말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생대에도 표준화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신생대 표준화석 코끼리 닮은 무언가 동그라미 쳤잖아. 털 달린 코끼리 화석은 그 밑에 있는 2번째 사진. 난 네머드까지 인정하거든. 난 도대체 이딴 건 왜 알아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화폐석 그게 뭔데? 몰라. 신생대 표준화석이래. 화폐석이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있다니까. 밑에 이미지 2개 나와 있잖아. 신생대 대표 표준화석 2개. 밑에 있는 새끼 뭔가 코끼리 해골 비슷한 얘가 네머드, 위에가 화폐석. 저거라. 화폐석, 네머드. 왜? 네? 뭐 물어보는 건데? 아니, 화폐석, 네머드. 근데 이제 신생대에서는 생명학적인 이벤트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지질학적으로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뭐가 있다? 평균 기온이 낮은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빙하기가 제법 많이 찾아온 시기여서 혹시 그런 거 갑니까? 몇 번의 빙하기와 몇 번의 간빙기 외워라 숫자를. 4회의 빙하기와 간빙기라는 단어가 뭐야? 빙하기 사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빙하기가 4번이니까 빙하기가 4번이면 빙하기 사이 시기는 당연히 몇 번이겠어? 빙하기 몇 번이겠어? 몇 번이? 3번이겠지. 처음부터 빙하기. 아니요, 시작할 때부터 빙하기는 아니고 후기부터 빙하기라고 하잖아요. 제4기가 신생대 가장 뒤쪽이니까. 그죠? 7페이지 가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지도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몰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벤트는 다 이유가 있어요. 7페이지에 지금 첫 번째 줄에 제목 뭐라고 달려있어요? extinction이라고 달려있어요. extinction 뜻이 뭐야? 근데 이게 지질학적으로 분류하라면 그냥 멸종이라면 좀 심심하니까 대멸종이라 그래. 대멸종. 46억 년 역사에서 대멸종이라고 부를만한 사건이 현재 총 5번이 있었다라고 지구과학자들이 분류를 한다. 알았나? 근데 생각해봐.
5번 대멸종이 있다는 거는 대멸종이라는 단어까지 붙이려면 생물이 확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 되게 많이 멸종한다는 거잖아. 되게 많이 멸종한다는 건 일단 태어난 새끼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에 대멸종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대멸종이라는 건 당연히 현생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만 적용되는 말이고 횟수를 각 시대가 몇 번씩 가져가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고생대가 3번, 중생대가 1번, 신생대가 1번. 아 잠깐만. 별 상관없나? 정정할게. 중생대, 신생대 아직 없고 중생대 2번. 체크로 합시다. 그러니까 고생대가 3번, 중생대가 2번. 여기서 5번 다 안 물어봐요. 보통은 이제 학교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대멸종은 1, 2, 3, 4, 5번 중에 정해져 있어요. 여기랑 여기 물어봅니다. 3번째랑 5번째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3번째 대멸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대가 어디로서 어디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로 5번째 대멸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대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신생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예 시대를 바꿀 정도의 큰 사건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정도의 빅 이벤트가 일어났는지에 관심이 있겠지. 3차 대멸종이 보면 지금 이게 그 당시 존재했던 해양 생물의 뭐 종수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 딱 보시면은 여기가 다 5개 대멸종을 표시한 거란 말이야. 유난히 낙폭 큰 게 어디야? 3차가 압도적으로 낙폭이 크잖아. 저때 가장 많은 비중이 쓸려 나갔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로 크게 죽었나 했을 때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개 대륙들이 싹 다 붙어서 과거에는 하나의 초대륙을 이루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초대륙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판게아라고 부른다.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명체들이 뭐 됐다? 많이 태어났다, 많이 죽었다. 존나 많이 죽었다. 왜요? 그거 설명을 할게. 그리고 아까 고생대 시기 6개 중에 마지막 외우라고 하면 무슨 기야? 페름기지. 그래서 3차 대멸종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고생대를 끝장낸 대멸종이라 그래서 페름기 대멸종이라 불러. 밑에도 명칭을 미리 적고 갈게. 5차 대멸종, 중생대를 끝장낸 대멸종을 KPG 대멸종이라 불러. 나머지 애들은 명칭까지 몰라도 돼. KPG는 몇 번째? 5번째라고. 패런기 뭐예요? 3번째요. 공황경. 그러니까 대멸종 이름이 페름기 대멸종이고 왜 페름기 대멸종이 있었냐 얘가 만들어져서 있었다고. 그래서 왜 이거랑 대멸종이랑 관련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할게. 이게요. 그 뭐지? 한국 밑에 있는 나라 중에 아무거나 대봐. 한국보다 아래쪽에 있는 나라. 대만. 호주가 바로 나온 호주 말이 누가 했어? 네가 했어? 인도? 아니 근데 호주가 바로 나온 나라 좀 많이 밑에 있는데 아무튼 호주 있죠. 호주라는 나라 지도로 생긴 거 대충 봐서 어떻게 생긴지 대충 알죠? 땅 존나 크거든요. 땅 존나 큰데 여기 사람 인구가 한국보다 존나 작다. 한국보다 되게 작은 것도 있고 정작 땅덩어리는 큰데 쓸 때는 땅이 많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이 거대한 중앙 부분이 내륙 부분이 싹 다 뭐였어? 사막. 죄다 말라 비틀어진 사막이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니들은 그냥 그쪽 그대로 펼치고 있으시고 있는데 판게아가 저런 상태라는 건데 내륙들이 다 붙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땅덩어리가 만들어졌다 이건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사니까 대충 직관적으로 보면 땅 커지면 좋은 거지. 그러면 살 땅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생물 종도 늘어나겠지 생각이 들잖아.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호주가 딱 정확한 예시입니다. 호주 정부 땅덩어리만 돼도 중앙 부분에는 물이 안 닿아서 싹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지금 저거는 전 대륙이 다 모였단 말이야. 지구상의 모든 땅덩이가 저기 하나에 집합했어. 그러면 호주보다 몇백 배 큰 땅이 만들어졌겠죠. 내륙이. 그 몇백 배 큰 토지가 다 뭐가 되겠어요? 말라요. 물이 뭐 없으니까. 바다 접근이 안 되니까. 비가 내려도 한계가 있어. 이 거대한 대지가 싹 다 말라 비틀어져서 뭐가 된다고? 사막이 되고 황폐화되는 생명이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겠죠. 오히려 서식지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줄어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생명체들이 대단히 많이 소멸을 했다. 오케이? 오히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긴 시간 스케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초대륙 만들어졌다라는 거 가지고 저렇게 생물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거든. 니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걸 유식한 용어로 이건 안 적어도 돼. 이런 걸 유식한 용어로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단조로워진다 이거야. 사막에서 살래 아니면 해안가에서 살래. 근데 사막에서는 물은 없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선택지 자체가 좁아지는 게 니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생명한테는, 그러니까 집단으로서의 그 생물군한테는 엄청 큰 일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이벤트라는 거는 마음으로는 잘 공감 안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머리로는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 이벤트는 얘입니다. 5차 대멸종, 중생대를 고생대로 넘긴 사건, 공룡을 싹 다 죽인 사건, 위에 거보다 훨씬 더 단기적으로 일어난 사건. 혹시 알아? 공룡 왜 죽었어? 공룡 왜 멸종했어? 운성 충돌해서 죽었죠. 그래서 얘가 사실 더 직관적이긴 한데, 혹시 낙폭을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벤트 자체는 그 세기 자체는, 충격 자체는 누가 훨씬 더 컸다? 한계와 형성이 훨씬 더 컸다. 이거 공룡을 멸종시키면서 중생대를 쪽내버린 사건은 운석 충돌 때문에. 근데 그러면 공룡이 운석에 맞을 거예요. 야 근데 맞으면 한두 마리가 죽겠지. 지구상에 있는 애들 다 죽진 않을 거 아니야. 빙하기. 빙하기도 맞는데 저거는 뭐 굳이 물어보셨으니까 뭐 대답을 하자면, 이건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잖아. 참고로 저 5차 대멸종은 어디까지나 사고야. 액시던트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 만약에 운석이 운 좋게 걔가 만약 착륙하던 시점에 착륙 지점이 운 좋게 바다였으면은 죽긴 죽었겠지만 대멸종까지는 안 일어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필 떨어진 장소가 어디였기 때문에, 육지였기 때문에 존나 큰 돌덩어리가 떨어지면 충격파가 개 많이 일어나겠죠. 바다에서 일어났으면 그냥 거대한 해일 한번 일어나고 말았을 건데 여기 떨어졌기 때문에 지도 조각나고 지가 박살나면서 모두 박살내고 땅도 엄청나게 크게 박살냈을 거란 말이야. 박살난 거면 난 거지. 그게 뭐 전지구적인 이벤트가 되냐? 왜 되냐면 여기서 엄청나게 뭐가 많이 발생했어. 얘가 문제야. 운석 충돌 자체는 별로 안 커. 그거 충격파 때문에 직접 죽는 애들 많지 않아. 먼지가 생겨. 먼지가 존나 많이 생겨. 지구를 다 뒤덮을 만큼 생겨. 그럼 뭐가 문제게? 광합성이 안 돼. 식물들이. 태양 들어오는 게 엄청 약해지기 때문에 광합성이 존나 비효율적으로 되고, 그러면 먼지에 의해서 광합성이 떨어지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면 그대로 누가 개체수 감소하겠어요? 식물이 뒤지겠죠. 식물이 뒤지는 게 공룡이랑 뭔 상관인데, 먹이사슬을 타고 식물이 죽으면 누가 죽을 거고, 먹이가 없어지면 초식동물이 죽을 거고, 초식동물 없어지면 초식공룡이 죽을 거고, 초식공룡이 죽으면 누가 죽겠어? 그거 잡아먹어야 돼. 육식공룡이 다 사람들이 쓸려 나가게 되겠죠. 의외로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명과학에서의 멸종이라는 이벤트는 그렇게 눈에 띄는 사건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운석 충돌도 원인 제공의 뿐이지 직접적인 이유는 얘다. 광합성 안 되면 죽는다. 마찬가지로 서식지 단편화되면 멸종한다. 알겠죠? 운석이 얼마나 큰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한국의 어느 도시 정도 사이즈라고 하던데. 서울인가? 정확하게 사이즈는 저도 몰라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드디어 지질시대 괄호 1 문제가 나와 있잖아.
오늘의 마지막 요 페이지만 하고 자 불안아! 안 풀면 못 간다. 이걸로 지질 시대가 끝나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지구가 많아.